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익지라입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다들 어떻게 저는 사실 약간 내일 출근하는 게 조금 걱정이 돼요. 너무 연휴가 길었던 탓에 내일 다들 좀 휴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제 얼굴이 막 밝게 나오죠? 네. 그래서 다들 오늘 저녁 또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부터는 다들 새로운 주일이 시작이 되겠죠.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예성님, 건빈님, 상국님, 철웅님 다들 반갑습니다. 어제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특히나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 연휴답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밤 책을 읽으면서 보내봅시다, 여러분. 네.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애덤 스미스가 지은 도덕 감정론이란 책을 바탕으로 러셀 로버츠가 좀 쉽게 풀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다 애덤 스미스라고 써놓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하나 일단 들었고, 그래서 이 책의 영어 원제는 How Adam Smith Can Change Your Life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제목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해서 좀 더 뭔가 자기계발서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좀 고전을 다시 풀어서 쓴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선하게 태어났을까 악하게 태어났을까 성선론 성악론을 두고 아담 스미스는 성선론을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했던 개념이 뭐죠? 우리가 모두 우리를 공정한 관찰자,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을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라는 개념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보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반대로 내가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깊은 불행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싶다,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욕구에서 비롯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자아도취가 불러오는 비극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이유, 나아가 잔인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는 이렇다. 일부 사람들이 어제 얘기한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하지 않거나 상상할 마음조차 없거나 아니면 사랑스러워지는데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달랐다. 공정한 관찰자가 정한 기준 혹은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왜 부응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스미스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바로 인간이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공정한 관찰자가 실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 라며 스스로를 속인다. 결국 자기애에 취한 나머지 공정한 관찰자이자 가슴속 그 사람을 짓눌러 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맹렬하고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이기적인 욕망에 압도당한 나머지 가슴속 그 사람, 즉 공정한 관찰자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들을 저지른다. 어제 공정한 관찰자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 공정관찰자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매 순간 옳은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기적인 욕망 앞에서 너무 쉽게 무릎을 꿇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침착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다. 실제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그 행동을 부추긴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야 우리는 공정한 관찰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이 과거의 행동을 반성할 때 항상 솔직한 것은 아니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자기 행동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감당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시키죠.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건 매우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려 한다.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을 풀어 말하면 대략 이렇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 즉, 자신을 실제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꿔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기를 좋아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심적으로 훨씬 즐겁기 때문이다. 솔직한 자기 인식에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겁쟁이다. 네, 저는 지금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라는 파트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관찰자, 공정한 관찰자가 있는데도 왜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냐, 이기적인 면이 있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공정한 관찰자마저도 속이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신체적 기형이나 아주 사소한 신체적 결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아픈 이를 혀로 자꾸 건드리게 되듯이 눈도 자꾸 그 결점들에 쏠리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도덕적인 결점에는 어떠한가? 그러한 결점을 들여다볼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대체로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인 결점에는 둔감한 편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네,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통찰을 한 거죠. 바로 이 아담 스미스가.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는 스미스의 생각은 심리학과 경제학의 교차점에 있는 행동경제학의 여러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은 현대 경제 모델이 주장하는 합리성에 도전장을 던진 새로운 학문 분야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스미스가 국부론을 씀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것 때문에 나머지 경제학이 성립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안으로 등장한 행동경제학이 파악하고 있는 면도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썼던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측면이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들에 따르면 자신의 지위 혹은 자신의 능력이 실제보다 더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직장을 구할 때는 실제로 더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의 특징이 거꾸로 이점으로 표출되는 경우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만약에 구직 시장에서 내가 이직을 해야 될 때 연봉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 혹은 자기 자신의 장점을 과대평가하는 데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은 단연코 부정적이다. 자기 기만은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인간이 살면서 겪는 혼란의 절반은 바로 이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기만 해도 자기 기만이란 맹점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 기만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는 거짓된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사랑스럽지 않다. 자신이 실제보다 더 사랑스럽고 도덕적이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고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도덕적 결점은 잘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덕적 결점은 너무 빨리 파악한다는 데 있다.
스미스는 이런 시각의 불균형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스미스 역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거울 삼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자기 기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거울 삼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물주는 자기 기만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방치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이 완전한 착각 속에 빠져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다행히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깨닫게 만들었다. 반대로 우리는 타인의 옳은 행동을 인정할 줄 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역시 그 행동에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걸 듣는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보답을 하려 한다. 그 행동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강력하게 갈망하는 모든 감정들, 즉 사랑, 감사,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역시 그 행동을 모방하려고 한다. 혐오스럽거나 반대로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타고난 반응과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알게 된다. 이러한 규범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규범들을 통해 공정한 관찰자는 자기애가 야기하는 나쁜 욕망을 굴복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을 통해서 공정한 관찰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은 이기심을 그냥 두지 않고 이기적인 나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너무 재밌어서 줄을 되게 많이 쳤어요.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이기심이 너무 커서도 아니다. 스스로가 이상적 삶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자기 기만의 베일 뒤로 숨길 뿐 아니라 미덕으로 바꾸어 놓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정한 관찰자를 마주보기가 힘들다. 나 역시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결점을 마주하지도 못한다. 또한 잘못된 일을 옳다고 스스로 납득시키기도 한다. 책을 쓰는 중인데 아들이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면 아빠 지금 바빠 하고 거절한다. 그러면서 훌륭한 책을 써내면 성공할 것이고 그러면 아들의 대학 입학금을 벌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되는다. 사실 아들은 내가 숙제를 도와주는 것보다 훌륭한 책을 써내기를 더 원할 거야. 그러니 도와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무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야. 아주 이타적인 일이라고. 합리화하는 가정이죠. 개인의 이익이 걸려있으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반면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는 쉽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멘토와 같은 현실에서의 공정한 관찰자를 찾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눈을 자주 멀게 하는 자기 기만이란 짙은 안개를 걷어줄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책을 저의 멘토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기만에 대한 스미스의 통찰력을 오늘날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확증 편향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를 무시하고 내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만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한다.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는 잊거나 잘 기억하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확인시켜주는 기억은 지나치게 잘 받아들인다. 인간 모두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스미스도 인생에서 겪는 혼란의 절반이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다고 했을 것이다. 사실 어쩌면 절반을 넘어설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동에서만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세계관, 이념과 종교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자신을 속인다.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모든 증거를 통해 자신의 관점이 맞는지를 증명해내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선 분석의 결함이 있다며 묵살하거나 아예 잊어버린다. 이 말이 되게 좋았는데요. 내 독자 중에 한 명은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 이를 표현했다. 우주는 수많은 점들로 가득 차 있다. 그중 몇 개를 잘 이으면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한 점들이 왜 그 지점에 있든지가 아니다.
왜 당신이 나머지 점들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저의 굉장히 원 센텐스였어요. 경제학에서도 이는 중요한 문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사실만 주장한다. 그들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가 그 사실을 입증하니까. 그러나 반대편의 회의주의자들도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거의, 아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다. 케인스주의자들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는 그들에게 그저 약간의 신빙성밖에 없어 보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양쪽 모두 자신들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반대편의 데이터가 문제가 있거나 그들의 연구가 특별한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경제학자잖아요. 이 책을 쓴 이 러셀 로버츠도 경제학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했지만 살면서 저 자신도 생각했어요. 내가 그게 된다고 믿으면 되는 이유들만 가져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써니님, 제 목소리가 잘 때 듣기 굉장히 좋아요. 들으면서 주무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네. 집 지하실에 물이 새서 방수업자에게 견적을 내달라고 하면 그는 집 주위에 도랑을 파고 집에 하부고초를 떠받칠 기둥을 다시 세우는데 좋게 3만 달러는 써야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배수펌프를 파는 사람은 배수펌프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할 것이고 지붕 물바지를 고치는 사람은 물바지를 교체해야 된다고 말할 거고 정원사는 갓길을 만들어 집에 들어오는 물을 흘려보내자고 할 것이다. 이처럼 망치를 든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이들은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 내 돈을 뜯어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실제로 그들은 지하실에 물이 새서 고민하는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신들이 제시한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비용이 저렴한 다른 해결책을 무시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여전히 진실하다. 이 사실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제시한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못한다. 네,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스미스가 이 장을 통해서 하려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결점이 있음을 알려준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는 인간의 욕구는 반대 의견을 아예 묵살해버릴 정도의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정작 진짜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사랑받으려는 인간의 욕구 자체가 위험하다는 스미스의 말은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네. 그러니까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근데 그 욕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편협한 관점을 가져온다라는 거겠죠. 재현님, 저 아까 111페이지에서 지하실에 물이 새는 그 사례를 읽어드렸어요. 이 파트가 저 가장 와닿았던 파트인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는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우리를 속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5장,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놀랍게도 도덕감정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미스는 돈과 명성만으로는 행복과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행복은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돈과 명예는 그의 행복 방정식에 들어맞지 않는다.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거나 부유해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 애덤 스미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죽어서 잘 모르겠지만 위대한 철학자인 그의 친구 데이비드 휴, 인류를 이성의 시대로 안내한 철학자 볼테르보다 애덤 스미스가 오늘날 더 유명하죠. 그 두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기뻐하지 않을까? 또 국부론을 쓴 지 200년도 더 지난 21세기에
영국의 총리가 자신의 책을 들고 다니는다는 사실을 알면 맥박이 빨라지면서 흥분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다른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한 미식 축구팀 코치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도 얼마 못 가 새로운 팀의 스카우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면 그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리그에서는 단 32명만이 코치가 될 수 있다. 단 한두 게임이라도 이기기 위해 실제 그들은 코치로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한다. 실제 그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넘게 일한다. 주말까지 일한다고 쳐도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는 것이다. 곧 시합에서 만날 상대팀의 경기 영상을 보다가 사무실에서 잠이 든 그들은 나머지 영상을 마저 보기 위해 이른 새벽에 눈을 뜬다. 일주일에 100시간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누기 힘들다. 그런 인생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과연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코치로서 대단한 성공과 만족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걸까? 저는 이 파트를 되게 또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여러분 일주일에 100시간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행복할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스미스의 견해를 한번 면밀하게 들어보게 됐습니다. 스미스의 결론은 부나 명예는 결코 인간의 행복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와 명예에 대한 양망을 버리지 못한다. 저도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네, 명동님 말대로 이거 약간 심리학, 철학에 가깝죠. 도덕 감정론에서 스미스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의 해답을 듣기 전에 먼저 그가 부와 명예를 갈구하는 욕구와 야망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좀 역설적이죠. 왜냐면 애덤 스미스는 실제로 생전에 부와 명예를 누렸었거든요. 우선 그래도 돈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실린 얘기를 다시 소개했다. 네. 그리스의 일부였던 에피로스 왕. 피로스는 로마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키네아스는 왕의 계획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키네아스는 피로스 왕이 종종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만큼 훌륭한 문장가이자 협상가였다. 그러나 왕에게 그 계획은 옳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훌륭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현명한 키네아스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폐하, 로마인들은 훌륭한 전사임은 물론 수많은 전쟁 강국을 정복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신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일단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이탈리아 반도를 통째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네아스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고 왕은 다시 대답했다. 그 다음엔 시실리를 정복할 것이다. 그 다음은 다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왕이 리비아와 카르타고가 우리에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리스 전역을 정복할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냐고 묻자 왕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소중한 친구여, 우리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러자 키네아스가 왕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럼 지금 폐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나이까? 네, 되게 와닿는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 삶을 만족시킬 도구들을 이미 모두 갖고 있다. 삶의 기본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마음속 비열한 생쥐를 짓눌러야 한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음미하고 즐기는 기나긴 여정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끈질긴 욕구, 즉 야심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 네. 전인수님, 버리지 못하겠다고. 우리 다 사실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녹형님, 보이지 않는 손만 논하기에 애덤 스미스는 철학자였다. 도덕 감정론은 훨씬 이전에 썼으며 그 내용이 전제가 되지 않고 국부로는 사상 누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면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실 통찰을 바탕으로 전제로 이 책도 쓰여졌고 또 국부론도 썼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기기의 편리함보다는 기기 자체가 갖는 우아함에 더 신경을 쓴다고 했다. 그런데 시계를 고를 때는 그토록 까다로운 사람이 약속 시간을 왜 정확하게 지키지 못할까? 또 지금이 정확히 몇 시인지 알지도 못하는, 확인하지도 않는 걸까? 그는 시간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새 시계를 산 게 아니라 그저 시계의 그럴듯한 겉모습에 끌려 구입한 것 뿐이다. 그런 다음 스미스는 최신 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향해 제대로 표화를 겨눈다. 와, 이거는 지금 18세기에 쓰여진 건데도 우리 현대에 굉장히 와닿는 말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로 유용하지도 않은 하찮은 것들에 돈을 써버리고 스스로를 파산시키고 있는가. 장난감 애호가들은 장난감의 효용이 아니라 장난감의 효용을 높이는 기계의 성능을 좋아할 뿐이다. 그들의 주머니는 작고 편리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이런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니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옷에서는 찾기 힘든 새로운 주머니들까지 고안해낸다. 자, 여기서 잠깐 이분이 얘기하는데 비즈니스 전쟁터에 나선 현대인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아이폰, 블랙베리, 지갑, 이어버드, 블루투스 헤드셋, 펜, 열쇠, USB, 소형 카메라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넣어갖고 다니는데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앞부분에 좀 스킵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읽다 보니까 그랬는데 결국 아담 스미스도 뭔가 그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신 장비에 대한 갈망, 신상품일수록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착각은 인간의 야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스미스는 지적했다.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물이 곧 나 자신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격렬하게 바라는 상황들 중 비교적 바람직한 상황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신중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격정적인 욕망을 가질 만한 상황은 없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스미스는 돈과의 명예를 올바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비 욕구나 대중의 찬사가 주는 쾌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결국 신중과 정의의 원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네. 마리님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좀 걸렸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낮에는 이 책을 되게 시간을 들여서 읽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실제로 읽을 때는 굉장히 제가 이거를 읽어야 되는 부분만 생각하고 했더니 굉장히 금방금방 읽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자질은 뛰어난 이성과 지적 사고력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로 인한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제력이다. 자제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참을 수 있으며 미래의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오늘의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이성과 지적 사고력, 자제력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미덕이 바로 신중이다. 신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자질이다. 자, 스미스는 현대인들이 성공의 요소라 부르는 것에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한다. 다만 이를 너무 격정적으로 따른다면 영혼이 좀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할까? 스미스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제 이야기와 이어지죠. 준목님이 정신 차려보니 기승전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는데 참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와 미덕이 존경의 유일한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행위가 경멸의 유일한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 역시 깨닫는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보다는 부자와 권세가들에게 존경심 가득한 눈길을 던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지 않는가. 현대사회에서 유명인이란 피플지가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케이블 TV나 유튜브를 통해 광고되는 하나의 발명품 아닐까. 유명인도 발명품이라고 보는 시각인 거죠. 근데 예전에부터도 그 유명인에 대한 현상이 존재했대요. 유명한 스포츠 전문 기자인 리 몬트리빌이 쓴 테드 윌리엄스, 타격의 신이라 불린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래요. 이 사람의 전기를 보면 1940년대와 50년대 유명인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케이블 TV도 없었고 스포츠 전문 채널도 없고 라디오 토크 프로그램도 없고 뭐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었겠죠. 근데 이 윌리엄스의 친구인 지미 캐롤이 데이트를 하려고 윌리엄스의 에마였던 캐딜락을 빌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캐롤과 여자친구가 경찰 한 명과 맞닥뜨렸다. 보스턴의 모든 경찰들이 테드 윌리엄스의 차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도둑이라고 의심했던 것이다. 캐롤이 차를 훔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경찰은 그들이 식당에서 저녁 먹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어도 되는지 물었다. 흔쾌히 승낙한 캐롤이 식사를 마친 뒤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황당하고 웃긴 광경이 펼쳐졌다. 차 안에는 무려 6명의 건장한 경찰관들이 비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놓고선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테드 윌리엄스의 차에 앉아보겠다고 친구 5명이 몰려든 것이다. 지금의 류현진의 차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어쨌든 단지 유명한 사람의 차라고 해서 그 자동차에 앉고 싶어 하는 욕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쨌든 나 테드 윌리엄스의 차에 앉아봤어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흥분시키는 건 분명하다. 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까? 인간은 존경받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또한 숭배되는 사람들을 숭배하며 사랑받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어찌 보면 그것은 나보다 뛰어난 자에 대한 경외심이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유명한 사람들을 추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치만 그 사랑이 또 유명인들의 삶은 사실은 힘들긴 하겠죠. 세인의 관심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자유를 상실하는 일이 뒤따르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 겪었던 고생과 근심, 굴욕을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런 관심을 얻는 순간 모든 자유와 편안함, 근심 걱정 없는 안전함은 영원히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 스미스는 부유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유와 편안함, 근심 걱정 없는 안전함은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고생, 걱정, 굴욕, 즉 고통과 치욕까지 견뎌내야 한다. 또한 성공하길 원한다면 열심히 일해야 하고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대신 이 모든 노력의 대가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네. 그렇죠. 한국님 말대로 유명인과 동일시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자동차에 구겨 넣어가면서 들어갔겠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유명인이 되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브래드 피트처럼 살면 짜릿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아름다운 아내, 엄청난 재산, 세계적인 명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를 생각해보자. 짜릿했던 인기는 사라졌고 잃어버린 것은 늘어만 갔다. 그 어떤 짜릿함도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주지 못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프로 골프 선수가 된 남자, 누군지 아시겠나요? 타이거 우즈도 결국은 거부였지만 골프채를 휘두르는 아내에게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스미스에게는 야심, 즉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둘 다가 되려는 욕망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독약이다. 페달에 일단 발을 올리고 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밟아야 하니까. 궁정에서의 화려한 노예 생활을 과감히 버리고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진지하게 결심했는가? 그 고결한 결심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아니,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다. 한 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 그곳. 야심의 소굴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지배자들과 자신을 절대 비교해서도 안 된다. 사실 스미스 본인도 유명해지고 부자가 됐다. 스미스는 이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따뜻한 난로 앞에서 그가 건네준 훌륭한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며 그에게 물어봤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벗이여, 진심으로 말하건대 늘 겸손하기를.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고 존중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일해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라. 그 외의 모든 것은 뜻밖의 얻은 행재로 생각하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다. 네, 되게 와닿죠. 이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인생의 만족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돈과 명예 말고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재산이나 명예, 권력을 통해 세인의 관심을 추구하는 대신 지혜롭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부자, 유명인, 권세가가 되어 타인에게 사랑받는 방법 외에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도 타인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인간 표본이 제시된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만들어간다. 그중 하나는 천박하고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반면 다른 하나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윤곽이 선명하고 우아하며 또 아름답다. 전자가 목적 없이 헤매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당긴다면 후자는 열심히 배우고 신중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라고 이 페이지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 유명해지고 그런 이제 야망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또 겸손하고 진실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영속하지는 못한다. 혹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 책이 저한테는 이 연휴 동안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도 야망의 굴레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종목 찬양하라 윤리. 그래서 저는 아까 아담 스미스가 약간 결국은 겸손하기도 했고 도덕적으로도 어떤 가치를 가졌지만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으니까 실제로 약간 유재석 같은 성실하면서도 되게 겸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소개 못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데까지는 5장 정도까지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시간상 많은 페이지를 소개하진 못했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읽어보면서 좀 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면들을 좀 더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동안 다들 연휴 밤인데도 많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매일 밤 10시 반에서 11시까지 책벌레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책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마지막 밤입니다.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면서 월요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